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평범한 15층짜리 건물입니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오래되었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층마다 두세 대가 살고 있어서 이웃들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층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와는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주머니는 홀로 사셨고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와 수다도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엘리베이터 앞에서라도 마주쳐야 할 텐데 며칠째 흔적이 없었습니다. 우편함엔 쌓여가는 전단지들이 그대로였고 밤이 되어도 그 집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지만 차츰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 놀라서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낮은 소리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경찰을 부르기로 했죠.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 설명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나쁜 순간이었지만 경찰들이 아주머니의 집을 점검해 주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 소리에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다만 낡은 거실 한 구석엔 누군가 살아온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엔 마치 막 식사를 마친 듯한 상태로 식기가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엔 가디건 한 벌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을 돌며 상황을 파악하던 중 안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낡은 이불이 나왔고 그곳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트를 수거했고 이후 분석 결과 노트에는 누군가가 아주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문을 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라는 등에 소름 끼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이 수개월간 조사를 이어갔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과 두려움을 안겼을 뿐이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저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깊은 밤 조용한 순간이면 여전히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아주머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아파트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주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곳이 저주받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억울한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단지는 놀랍게도 과거에 공동묘지였던 곳을 개발해 지어진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자주 발생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 희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15층에 사는 한 중학생인 지수는 늦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깊은 새벽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서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옅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숨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우리와 함께 놀자."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언의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인 지수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무슨 일이든 모르는 척하며 모기장을 닫듯 몸을 숨겼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지수는 어제 일어났던 일을 친구에게 얘기했다. 친구는 곧장 어릴 적 들었던 이 아파트 단지에 관한 소문을 지수에게 전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몇 년 전 지어진 새 아파트로 그 과정에서 과거 이 땅에 묻혀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떠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했다. 특히 이곳에선 자정을 넘기고 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놀이기구가 저절로 움직이는 등 이상한 현상이 목격된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아파트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담력을 키우고 다시 어제의 일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용기를 내어 잠을 줄이고 밤의 공포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2개의 작은 발걸음이었다. 심장이 쿵쾅대는 가운데 지수는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정체를 분명히 드러낸 2명의 아이가 서 있었다. 일그러진 표정을 한 아이들은 지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늘하고 무서운 기운이 흘렀다. 그날 이후 지수는 그 아이들이 이 아파트에서 왜 떠나지 못하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이곳에 과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이곳에는 고아원이 있었다. 그곳은 열악한 환경에다 관리가 부실해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던 곳이었다. 그러던 중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고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 영혼들이 이제 와서 어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다. 그 아이들이 지수에게 나타난 이유는 자신들이 마침내 이곳에서 벗어나길 원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지수는 마음을 다잡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아이들이 안식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 모든 소문과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지수는 여러 종교기관과 상담도 하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촛불을 켜고 기도도 하며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놓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지수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아이들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드디어 안식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봄을 맞아 이곳을 떠난 것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서늘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작은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선의가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이후로 그 아파트에서의 기이한 일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불안했던 기억을 조금씩 잊어갔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종종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곤 했다. 마치 그곳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있다는 듯 말이다. 3번째 이야기연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산장 하나를 예약했다. 산장은 깊은 산속에 떨어진 작은 마을 근처에 있었으며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덕분에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차를 몰고 몇 시간이나 달려 드디어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평범해 보였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짐을 풀고 각자 방을 정한 후 긴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저녁이 되고 나서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모두 그 의견에 동의했고 우리는 노트북을 통해 공포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 이미 자정이 넘어가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 잠들 준비를 했다. 나는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를 간지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듯한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소리는 1층에서 나는 듯했다. 긴장한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층 거실에 당도했을 때 나는 소리가 유래한 곳이 바로 산장 밖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망설이던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창백한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서 산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놀란 나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는 친구들을 깨우러 달려갔다. 친구들을 모두 깨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농담을 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다시 용기를 내어 1층으로 내려가 창밖을 내다보니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마치 내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숲속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숲속은 캄캄했고 그녀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올빼미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멈춰섰고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한 손으로 땅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고 허름한 묘비가 있었고 나는 그제야 이 장소가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묘비에는 오랜 세월로 인해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간신히 수연이라는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순간 머릿속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들었던 이 지역에서 실종된 한 소녀의 이야기. 그녀의 이름이 바로 수연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후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었다. 갑자기 주변이 바람 하나 없는 듯 고요해졌고 그녀는 슬픈 눈빛을 나에게 보내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 후로 다시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계획했던 휴가를 앞당겨 마무리하고 떠났다. 이후로도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나만 나를 괴롭혔다. 마치 그녀가 전달하려던 말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듯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